연결할게요. 자, 이번엔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외화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자, 이런 경우죠. 직수출. 수출할 때에 외화로 받는 걸로 우리한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법 위 상단부에 쓸 거예요. 매매추 전표 아래가 아니고 위 상단부에 공고가액에 쓸 금액을 하는 건데, 자, 직수출인데 얘를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자, 이때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건데, 자, 우리 예외사항이 선적일 이전에 우리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우리는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 회계의 수익 인식 금액은 그냥 무조건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미리 돈 받았다 이런 것 없어요. 미리 돈 받았다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제품 매출은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우리 회계상의 수익 인식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회계상 수익 인식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쓰란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회계는 그냥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뭐 환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 얘를 가지고 분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10,000를 수출을 해요. 수출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3월 1일 날 계약금 $1,000를 받고, 그리고 3월 15일 날 선적하고, 그리고 3월 31일 날 우리는 우리 도착 시 우리는 잔금 $9,000를 받기로 한 거예요. $9,000. 자, 그럼 3월 1일 날 환율이 달러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어요. 달러당. 그리고 선적일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고, 그리고 3월 31일 날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복사했나? 자, 그럼 먼저 3월 1일 날 이날은
부가가치세법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우리는 분개를 할 거예요. 자, 차변에 계약금 1000달러가 들어왔으면 보통예금 들어왔으면 보통예금이다. 대변에 선수금 A라는 회사한테 들어온다. 자, 먼저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1000달러인데 달러당 1000원이면 이날에 돈 들어왔으니까 환가를 했던 안 했던 그날 환율로 쓰겠죠. 그죠? 돈 받았으면 써야지. 근데 달러로 써두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 전표에 돈 받았을 때 회계사항은 쓰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회계 이론상은 선적의 기준환율인데 실제로 환가하면 기준환율로 환가 못하잖아. 그래서 은행 가면 이런 글자 적혀 있죠.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 외국한 매도율 이런 거 적혀 있잖아. 아, 요즘 은행 잘 안 가죠. 은행 가면 이제 기준환율이 있는데 은행이 우리한테 달러를 살 때는 좀 싸게 사고 기준환율보다, 여러분들이 또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여러분 살려 그러면 자기들이 팔 때는 기준환율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기준환율로 은행이 봉사활동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가하면 사실 은행이 우리 고객한테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 자기들 살 때 이 금액에 사겠다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3개가 적혀 있어요. 은행 가면 은행 가서 쑥 한번 돌려보면 돌아보면 그 항상 어디 전광판처럼 적혀 있던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기준환율로 그냥 환가했다고 하면 그냥 100만 원이다라고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100만 원을 받아서 자, 우리가 환가를 했다고 볼게요. 얘를 환가를 하면 자, 환가한 경우 그럼 환가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3월 15일 날 물건을 선적을 해요. 그럼 선적한 날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날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우리는 16 수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계산할 건데,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자,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받을 돈은 9,000달러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거는 자, 먼저 9,000달러 하고, 이 9,000달러에 오늘 선적의 기준 환율, 얘는 미래 환율 모르니까 이걸로 할 거고, 그럼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이니까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선적의 기준 환율에 우리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은 9,000원에 1,200원 하고 100만 원 하면 1,180만 원이 선적일 우리는 과세 표준이 되게 되겠죠. 그럼 16 수출했을 때의 과세 표준은 1,180만 원이 되고 세액은 0원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과세 표준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아이고. 얘는 과세 표준 구한 거예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쓸 공급 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데, 자, 원칙대로 하면 선적의 기준 환율로 하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 하라고 말 안 하면, 수익 인식은 선적의 기준 환율이니까 전액을 선적의 기준 환율로 하면 1,200만 원이 되겠죠. 10,000달러가 선적일 날 1,200원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이제 우리는 물건 보냈으니까 이제 얘 선수금
부채 아니죠.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선수금을 이제 지울 거고 100만 원을.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돈 받아야지.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회사. 자, 이때 외상 매출금은 우리는 9,000달러 받아야 되죠. 1,000달러는 받았으니까 그럼 9,000달러에 1,200원을 하면 얘는 1,0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우리는 외환 자손을 인식할 거예요. 외환 자손을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이 사항인데 환가하지 않은 경우, 환가한 경우가 있고 환가를 안 한 거예요. 환가를 안 하면 3월 1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16 수출인데 이때는 환가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선적일 기준 환율인 거예요.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경우만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환가 안 하면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과세 표준은 이 금액인 거예요. 1,200만 원. 그럼 왜냐면 전부 다 $10,000 전부 다를 선적일 기준 환율인 1,2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제품 매출도 선적일 기준 환율이니까 1,200만 원이고 이건 일치하겠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돈은 환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장부에 이렇게는 적어둔다라고 했잖아. 환가를 했던 안 했던 계약금 받았을 때 장부에는 써뒀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세 표준 이야기한 거지 회계에서는 선수금 그날 환율로 적혀 있어요. 이 지우는 거예요. 회계하고 세법하고 두 개를 붙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그대로 100만 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선적일 기준 환율로 이젠 1,080만 원이고 차이 나는 20만 원은 외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만약에 환가를 했어요. 환가한 경우인데 여기에 수익 인식액을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을 사용하라고 하면 그럼 좀 황당한 경우가 황당하기보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볼 거예요. 3월 1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고 환가하면은 방금 1,180만 원이었죠. 영원, 얘도 영원 안 썼구나. 자, 그럼 이 말은 이야기예요. 대변의 제품 매출을 지금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는 이 제품 매출을 과세 표준 예로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고 그리고 1,08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면 얘는 수익 인식액을 환가 그 한 금액으로 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환가했을 때 하고 지금 우리 수익 인식할 때하고 금액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선적일하고 환율이 차이가 안 나도록 썼기 때문에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자,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환가한 경우, 환가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환가한 경우, 환가지 않은 경우이고 1번, 2번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 1번, 3번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환가한 경우인데 수익인식액을 하는 거. 근데 전산세무유급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고 근데 그게 얘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제일 자연스러운 애는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거라서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떠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궁시렁거리니까 얘네들이 요즘은 이제 과거의 환가날 환율이랑 전에 선저익 기준 환율이랑 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이었죠?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이제 잔금 들어오는 거예요. 수령.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일반 전표로 가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법은 선적일 날 신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들어온다는 건 자, 이 세 개의 다 공통점은 외상매출금 1,080만 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건데 이날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1,300원에 9,000달러가 들어오면 이때는 1,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90만 원은 외환 차익이다라고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사용한 계정 과목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인데 이 계정 과목은 외화를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말 결산 시 평가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계정 과목이.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과세 표준 이야기하면서 분계까지 같이 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고, 자, 수입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래 이 부가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10%를 부과를 하니까 하는데 당연히 그럼 수입할 때도 수입하는 물건에 이 부가세가 부가적인 세금들이 있으면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예요.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금액에다가 부가세법은 곱하기 10%를 해서 10%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1,000만 원에 사왔는데 관세 붙이려고 하는 가격이 관세 세율을 곱하는 가격이 관세 과세 가격인데 얘가 1,200이야. 그럼 1,200에 관세 24만 원 붙었으면 240만 원 붙었으면 240만 원에 이 세금 다 붙어서
뭐 예를 들어 1,500 나왔어요. 그럼 150만 원 가지고 오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150만 원 주고 돌려받으면 되거든.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별소리 안 하고 해서 이 제도가 완전히 굳혀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자, 적혀 있는데,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된다는 것. 자,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걸 우리는 연불 이자라고 하는 거고, 이 연불 이자는 제가 앞에 뭐 10개월 할부든 36개월 할부든 할부 판매라 그랬는데, 그래 상대방한테 계약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36개월 주세요라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 했으면 이 100만 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이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세 표준에 넣어서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라. 그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이 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도 있죠. 지금 우리는 돈 받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건데, 그때 우리가 받는 돈에 운송료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해서 그 돈까지 그냥 부과시켰어요. 그래서 운송료라든지 포장비라든지 하역비는 부대 비용들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받으면 그 돈만큼도 과세 표준에 넣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돈 더 많이 부과되는 거냐? 부가가치세는 자기들은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이런 부가세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서 10% 할 거라 그랬죠. 수입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자,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건데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를 넣고 세율을 곱하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이 10% 해야지 공급 대가의 10% 하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예요. 또 애누리 환입 할인, 이건 우리가 깎아준 금액인데 부가가치세는 원거래 금액의 10% 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또 재화의 용역이나 공급하고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얘네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자, 연불이자하고 비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연불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일부의 이자를 말하는 거고, 연체이자는 늦게 쳤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이자를 연체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연결해서, 자, 반환조건부, 우리 포장용기나 아니면 반환보조금, 우리가 술을 팔 때 술박스에 넣어서 파는데 그때는 술값의 10% 하지 박스 값도 포함을 시켜서 10%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봉사료하고 구분 표시되어 있는 우리 그 봉사료래 원금 거래 금액하고 구분 표시되어 있는 봉사료 있죠. 공급 대가인 금액이 나와 있고 아래 봉사료 되어 있고 합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봉사료는 당연히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받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는 원재료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과세표준표 포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세거래라서 과세표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사무실의 월세도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과세표준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오피스텔이다라고 하면 거기 건물 화재보험이나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들이 있을 건데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빼고 우리 10%가 부과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빼지 않는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대손금인데, 자, 채권 성립일로부터 5년, 5년 아니고 10년이에요. 얘는 개정 작년에 됐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얘는 못 바꿨나 보네요. 뒤쪽에는 바꿔놨는데 여기 있다는 거 몰랐나 봐.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인데 이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대손금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팔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자, 봤을 때 물건 100만원짜리를 팔았으면 10만원이 매출세액이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럼 여기 매출세액이 1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다라고 해서 신고를 할 건데, 이 돈을 대손당한 거예요. 그럼 대손당했을 때 이 과세표준에서 이렇게 빼버릴 거냐? 그게 아니고 부가세법은 이대로 넣어두라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 건 넣어두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 대손세액 공제로서 여기에서 10만원을 빼줄 거니까, 그럼 과세표준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 매출세액은 영원히 되도록 세액 공제를 해줄 테니까 과세표준 여기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넣어두라는 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건 여기에서 빼지 말고 대손당해도 넣어둬라. 이거에 대한 못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은 아래에서 빼줄게. 그럼 너네가 부가세는 부담 안 하게 될 거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손금이 여기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이에요. 판매장려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 장려금 옆에다가 만약에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제공 시, 이때는 우리는 간주 공급에 우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얘는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때는 돈으로 주면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물건으로 준다면 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처리가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 과세 거래인 거죠. 그죠? 우리 잘 파는 거래처한테는 물건으로 더 줄 수도 있고 돈으로 더 줄 수도 있잖아. 실적이 좋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증금으로 들어온 것도 그대로 다 넣어두는 거예요. 하자보증금은 아직 지출될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도 우리는 이 전부 다 과세표준에 넣어둘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과세표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할 과세표준 계산 특례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있으니까 제가 말만 하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궁금해할까봐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공통사용재화라는 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팔게 되면 과세사업에 쓰는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고 면세사업에 쓰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우리가 파는 물건의 공급 가격에 자, 우리가 사업을 해봤더니 총 매출액이 1억인 거야. 총 매출액이 1억인데 직전 과세기간 보니까 1억인데 과세품 판 게 6천만 원이고 면세품 판 게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과세품 판 게 6천이었으면 1억 중에 6천이면 과세 비율이 60%죠.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의 60%는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에 예를 1000만 원에 버세 100만 원에 가져가면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은 과세 표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에서 지금 분자에 과세를 집어넣었죠. 과세를 집어넣으면 이걸 우리는 과세 비율이라고 하고 비율 구한다라고 하고 분자에 면세를 집어넣으면 면세 비율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부과할 거냐라는 걸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 비율이고 나중에는 자와 같이 이제 서식으로서 공제 안 할 거에 대한 비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면세 비율을 따질 거예요. 공제 안 해줄 거다는 거, 면세사 없을 거 할 때는 거꾸로 그것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적혀 있는 게 그거예요. 100만 원 예처분하는데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얘를 가지고 면세 과세 다 합치니까 5천인데 5천 중에서 과세 2천 썼으니까 4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여기는 직전 거 쓴다라는 게 기준인데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과세 면세 비율로 나누는 걸 우리는 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럼 안분 계산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비율대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과세로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직전 과세 기간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5천만 원 5% 미만이라는 거예요. 5% 미만이면 면세 비율이 너무 작죠. 그러면 면세 비율 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과세로 하라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아래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지만 물건 파는 물건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5% 미만이라 하더라도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이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안분을 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판매한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크니까 이때는 안분 계산을 하란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반대로 5%가 넘어가더라도 5%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작으니까 세게 해봐야 5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안분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 개시하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겠죠. 왜냐면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 따지는데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건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오 라임이 있네까지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이 인지만 하면 좋겠어요. 과세 면세사업 같이 하면 과세사업 면세사업으로 비율을 나누는 행동을 했었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면세 비율 따지면서 하는 건 우리 시험 챕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럼 이거에 대해 안분에는 숫자 5라는 라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인지 기억만 살짝 눈여겨 두시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자, 다음 2번은 토지와 건물, 구축물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급할 때라는 건 자, 우리가 건물 팔아요. 그럼 건물만 팔고 땅은 내 건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건물 팔았다면 땅하고 건물 다 판 거잖아. 근데 우리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토지 부분은 겸용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럼 토지 부분은 우리가 판 금액 비율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건물 부분은 내가 건물이라고 말하는 부분 금액의 10%를 거래 징수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금액을 안분하는 내가 1억의 건물을 팔았으면 땅과 건물을 안분해서 건물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을 거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안 받을 거니까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안보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계산할 때 여러분이 처음 듣는 기준 감정가액 기준이 원칙이에요.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신기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복습하지 마세요. 하지만 들어본 적 있어. 미래에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CTA를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공부할 수 있잖아. 그때 얘가 튀어나오면 들어본 적 있는데 그 정도만 기억난다면 어마무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잊어도 돼 우리 시험 때는. 근데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뭐죠?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을 기준시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시가를 가지고 안분 계산하는데 얘가 없으면 장부금액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거예요. 재계산. 2차 안분이라는 건 재계산이에요. 하면서 장부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부가가치세법이에요. 회계는 아래 장부 쓰는 분계 있죠. 분계하고 둘이는 완전 다르게 놀아요. 회계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회계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하는 거고 장부금액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팔았을 때엔 회계 장부에 있던 거 팔았으니까 그 금액은 아래 장부금액 처분하는 건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다 계산서다라고 안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가 팔았다면 그럼 그 금액을 안분할 때는 건물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110을 해서 그리고 공급대가로 부가세 포함금액이니까 넣어주고 토지는 그냥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면 건물의 기준시가가 넣었을 때 과세표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도대체 얘 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사 공부할 때 아니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무공무원이나 그러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다. 자, 부가세법 안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린 전산이잖아. 전산에 이딴 거 집어넣을 일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경영사업자의 세액 계산에서 보면 참 경영사업자가 그래서 제가 경영사업자가 하면 골치 아플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게 계속 안분한 거 모든 거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은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입은 공제받으면 되는데 면세사업 부분은 매출은 계산서 발행하고 매입은 공제받으면 안 돼요. 이 양쪽을 전부 다 따질 거예요. 경영사업자면 회계팀 우리 이 경리부서팀은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사기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다 과세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경영사업하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보면 5년 안에 계속 법인 바꿔요. 법인 왜 바꾼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5년 안에 세무조사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셨는데 회사가 이름을 계속 바꿔왔어. 그러면 그렇구나 하지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무조사 피해서 계속 바꿔온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대. 그러면 FM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세무조사가 왔다 갔는데도 문제없이 계속 버티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는 곳이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되면 법인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꾸는 시점에는 하지만 그 바꾸는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편리하게 잘 있었잖아. 적당하게. 그죠? 자, 그럼 이제 겸연주택 이거 하는 것도 이 앞에 우리 임대할 때와 똑같아요. 그냥 일반 임대 이야기할 때 면세우선주의 주택 상가라는 게 과세되는 우리 부동산의 임대예요. 그러면 주택이 크면 우리는 전부 다 주택으로 전부 다 면세고 상가가 크면 주택 부분은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 면세 우선주의 했던 거. 그리고 뭐 부수 토지는 우리 수도권은
땅의 정착 면적이 있죠. 연면적이라 말하는 그 건물이 붙어 있는 주택이 붙어 있는 그 면적의 5배까지는 수도권은 인정할 거고, 근데 수도권 외 지역은 마당이 더 크잖아. 그래서 10배까지 인정할 거예요.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앞에 간주 임대료 제가 이야기하면서 보증금 이자라고 했었는데 1년에 4번 신고하라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 있는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할 계산해서 하는 건데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자가 공급 간주 공급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하는데, 자, 이 체감률에다가 과세 기간 수 곱하는 거, 이 감가 체감률 1과세 기간당, 이거 본 적 있죠? 언제 봤었죠? 너무 오래됐나? 어제 간주 공급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할 때 과세 표준을 재고자산은 시가, 우리 고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취득원가의 감가 체감률 뺄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 적었던 거예요. 간주 공급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했었던 거, 그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업시 잔존재화 거. 그래서 지금 건물이나 고축물은 제가 1년에 1년에 1과세 기간에 5%씩이라서 10년 쓴다. 그런 이야기 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차량 원방구, 기계장치, 뭐 비품, 뭐 이런 것들은 1년이 아니라 1과세 기간에 25%라서 2년 쓴다. 그럼 이 상각하는 자산이 아닌 거 재고자산은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폐업시 잔존재화 때 했던 걸 지금 이쪽에 적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233페이지에 세금 양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